소영주 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월간 강인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게 월간 강의냐 무슨 개간 강의, 주간 강의 이제 헷갈린다 이제는. 네. 야 이거 제목 바꾸자. 뭘로 바꿔야 돼? 분기별 강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어찌됐든. 네. 네, 강인이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를 둘러싼 소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때 좀 좋은 소식으로 돌아야 되는데 또 이맘때 되니까 항상 또 이렇게 안 좋은 소식, 네. 고민해야 되는 소식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이강인 선수를 둘러싼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측을 좀 네.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하고 합의 좋지 못했던 하비 가르시아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돌아왔다? 네, 보로 감독 대행이 돌아왔다. 네, 요번에도 잊지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하비 가르시아 감독이 바르셀로나전 패배하면서 네. 최근 6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난 3일 발렌시아가 경질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 타이밍에 경질하는 거예요? 이게 경질을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게 위약금 때문에 안 했던 거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위약금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새로운 감독하고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새로운 감독 찾기도 좀 애매하기도 했고 그래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을 경질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온 거죠. 야 이거 강등당하겠는데? 이게 온 거예요. 이게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최근 6경기에서 3무 3패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현재 라리가 14위이긴 한데 18위 우에스카하고 승점 6점 차입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강등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현재의 발렌시아 성적이 1986년 이후 최악의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진짜? 점을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경질 네. 당할 만하다. 그리고 발렌시아에는 누가 있느냐? 감독 대행 전문 보로가 있죠. 네, 2008년 이후 총 7번째로 감독 대행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로가 다시 한번 이끌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로 감독 대행은 지난 시즌에도 셀레데스 감독이 경질됐을 때 감독 대행으로서 6경기를 마무리 지었었던 인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발렌시아 경기를 드문드문 보시는 분들은 저 감독 지난 시즌에 그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살아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발렌시아를 관심 있게 생각하다가 시즌 막판에만 보시는 분들은 아 감독이 계속 보로 감독이구나.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아닙니다. 있죠. 돌아온 겁니다 또. 네.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네. 279일 만에 결국은 경질을 당했는데 이에 따라서 보로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게 됐고 발렌시아 내부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어떠냐? 올 시즌 공식 24경기 출전해서 한 골 4개의 도움을 했는데 총 출전 시간이 1205분밖에 안 돼요. 아, 좀 아쉽다. 라리가에서 21경기 출전했는데 4개의 도움을 했고요. 그런데 1라운드 레반테전에서 2개의 도움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코파델레이 3경기에서 한 골을 넣긴 했습니다. 그런데 라리가에서 골을 넣지 못한 게 좀 아쉽죠. 네. 네. 그리고 최근 2경기 연속으로 결장을 했고 최근 6경기 중에서 한 경기만 출전을 했어요. 그것도 31라운드 오사수나전 38분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 경기 제가 해설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을 오른쪽 측면에다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중앙 쪽으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 수비가 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하비 그라시아 감독 경질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했었는데 여하튼 이강인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은 굉장히 아쉽다. 근데 잠깐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지난 시즌도 공식 24경기 출전했거든요. 근데 2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2골이 모두 라리가에서 터졌죠. 네. 6라운드 헤타페전, 35라운드 바야돌리드전. 근데 35라운드 바야돌리드전에서 골을 넣었을 때 감독이 보로 감독 대행이니까. 한 골 정도 더. 그러니까 보로 감독 대행이 시즌 막판에 6경기 지난 시즌 지휘를 했는데 그 6경기 중에서 이강인은 4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선발은 한 경기에 불과했지만 35라운드 바야돌리드전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이강인에게 기회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 보로 감독이 일단 구단을 잘 아는 감독이잖아요. 그럼 구단의 구성 요소들, 선수들도 또 잘 알 것이고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성장했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조금 또 기대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선택의 시간이 왔다고 저희가 얘기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강인 선수가 탈출하려고 하면 페란 토레스가 탈출해. 탈출하려고 하면 다니 파레오가 탈출해. 어. 탈출하려고 하면은 하비 그라시아가 먼저 떠나. 내가 먼저 가야 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아,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 마음은 이미 굳혔다. 이게 지난 3월 레반테전 끝나고 나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후로 결심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의 재계약 제의를 계속해서 거절했다. 근데 이강인 선수의 계약 기간이 바로 2022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떠난다면은 다가오는 여름에 떠날 가능성이 크고 발렌시아도 이강인 선수가 재계약을 계속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에 이강인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작별하기 직전에 네. 그런 분위기예요. 그 가운데에서 발렌시아는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기 위해서 라파미를 영입에 이용하려고 울버햄튼을 제의했다가 네. 이강인이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강인 입장에서는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세리아로 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라리가에 남고 싶은 욕심이 큰데 문제는 뭐냐면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가 이전까지는 높았기 때문에 라리가의 다른 팀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제의하기가 어려웠단 어려웠죠.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적료가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출전을 못 하는데 네. 자연스럽게 다운될 수밖에 없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여름에는 약 2천만 유로까지로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1월 이적 시장에서 발렌시아가 1,500만 유로를 원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베티스라든가 타 팀들이 임대후 이적을 원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절을 하면서 이적료로 1,500만 정도를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이 800만 정도로 떨어졌다가 현재로는 300만에서 400만 네. 정도라고 평가를 듣고 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 300만에서 400만 유로 정도로 평가를 받는다면은 라리가 팀들도 욕심을 낼 수가 있죠. 아약스도 욕심낼 만한데. 아약스도 욕심낼 이 만한데. 정도면은. 네. 그래서 지금 네. 이강인 선수의 첫 번째 선택은 이적이냐 잔류냐인데 네. 이적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지금으로서는. 네. 네. 그럼 두 번째 선택은 뭐냐?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죠. 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세리아, 리게아, 에르디비지 많죠. 네. 네, 여러 리그에서 이강인을 원하지만은 스페인 내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페인 쪽에서 성장하는 이강인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타리그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스페인 네. 내에서 옮길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강인을 원하는 팀은 어느 팀이냐? 베티스, 소시에다드, 세비야, 비아레알 같은 중상위권 클럽이 지금 이강인 선수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팀들은 모두 패스 플레이를 하는 팀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어디를 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할 때 첫 번째 고려 대상은 출전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로페테기 감독이 4-3-3 포메이션을 쓰니까 이강인에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팀이긴 한데 은근히 미드필더들이 많죠. 많죠. 네. 그리고 경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네. 네. 그 바네가가 떠난 자리를 메우지 못해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파포 고메스가 워낙에 메잘라 위치에서 잘 네. 뛰고 있으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라키티치, 조안 조르단, 오스카 로드리게스, 프랑코 바스케스, 올리베르 토레스 정말로 미드필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세비야를 선택을 한다면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 세비야를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주전 경쟁도 피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좀 기대가 되는 게 알가실 감독도 4-3-3, 4-1-4-1, 네. 4-2-3이라면서 패스 플레이를 통한 공격 전개를 하는데 여기에 다비드 실바, 미켈 메리노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다비드 실바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다비드 실바에서 이강인으로 교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구리디라든가 상갈리라든가 게바라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주전 경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알가실 감독이 이강인 만약에 정말 데려오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좋은 또 외대고르라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다비드 실바가 올 시즌은 확실히 나이가 많다 보니까 부상으로 자리를 네. 비운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알가실 감독이 좀 중요한 선수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선 또 출전 시간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다 소시에다드는 올해 지난 시즌에 코파델레이 결승전을 치러서 우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소시에다드의 눈높이도 이제 올라갈 것이 분명하거든요. 유럽 대항전도 나가고. 네. 네. 거기다가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천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 선수를 영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자 다음 비아레알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에메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에메리 감독은 4-4-2 또는 4-3-3, 4-2-3-1 이런 포메이션을 네. 쓰고 있는데 저는 비아레알은 추천하고 싶은 마음은 좀 떨어져요. 왜냐면은 결국 다니 파레오, 카프에, 코클랭, 마누트리게로스, 비센테 이보라 같은 미드필더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4-4-1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측면에 좋은 선수들이 네. 있었고 트리게로스를 측면으로 빼면서 4-4-1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전술적으로 배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비아레알이라는 팀이 워낙에 매력적인 팀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페그리니 감독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4강 그리고 이번에도 유로파리그 4강까지 진출한 상태니까 매력적인 팀이긴 한데 에메리 감독 밑에서 출전 기회를 잡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비아레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갈 때의 발렌시아예요 지금 말하자면. 거기 가면은 파레오랑 코클랭이 있거든. 네, 맞아요. 발렌시아에서 같이 봤던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지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파레오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네. 다음을 노려도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건 당장이 중요해요. 네,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네. 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페그리니 감독이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합니다.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공수 밸런스를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베티스가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네.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빌 페키르가 이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강인 선수가 들어간다면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겠지만은 카날레스를 비롯해서 미드필더들이 또 많죠. 네.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4-2-3-1 포메이션에서는 1의 위치에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네. 거기서 카날레스하고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카날레스가 나비 페키르하고 공존 때문에 밑에서 뛰다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올 시즌은 많긴 네. 하지만 근데 페키르가 떠나면 카날레스가 위에서 뛸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전 경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만 베티스는 간절히 원하는 느낌은 든다. 아니 그리고 간절히 원하면은 그만큼 쓸 생각이 있겠지. 네. 예, 그 있다는 뜻이고 또 카날레스는 또 워낙 다재다능하고 또 노련하니까 공존하는 방법을 또 페그리니 감독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세비야도 그렇고 소시에다드도 그렇고 비아레알도 그렇고 베티스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인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스페인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클럽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뛸 수 있는 곳 이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 다 들어보고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전술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떠난 다음에 보로 감독 대행이 지봉을 잡고 이강인이 계속 선발 출전하면서 이강인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또 그렇죠. 뭐 모레노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 감독이 발렌시아의 차기 감독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또 남아서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에서는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 발렌시아 팬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은 이강인 선수의 측면에서는 한번 지금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세비야 갔으면 좋겠어요. 주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지만은 세비야가 올 시즌에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팀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네가가 했던 역할, 모험적인 패스. 그러니까 바네가가 사실 패스 10개 시도하면 그 중에서 4-5개는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공했을 경우에는 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모험적이고 직선적인 패스니까 네. 그런 패스를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로페테기 감독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세비야도 올 시즌 우승 경쟁을 할 정도로 네. 성장한 팀이기 때문에 세비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강인 선수 우승하고 싶으면 아약스로. 네. 스페인에 나옵시다. 자, 이강인 선수 파이팅 하라는 의미에서 진짜 잘 풀려야 돼요. 오랜만에 월간 강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강인 다음 경기부터 파이팅.